경향도신문학 시즌7 대통령을 말하다 제1강 조갑재 기자님의 대통령 박정희를 말하다 박수로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경영연구소하고 이 대통령을 말한다가 이제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레저란 말이 참 좋습니다. 레저는 즐기는 건데 이게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즐기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제일 유능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인데 최석호 소장님은 작년에 황영웅 가수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강연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 뒤에 자주 만나 뵙고 만나면 만날수록 재미가 있어요.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을 말한다는 기획을 하겠다고 해서 저게 잘 될까 했는데 여기 오늘 강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강사들을 저렇게 어떻게 모았을까 하고 신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김영삼 재평가 저건 또 저 책은 우리가 냈어요. 그래서 아주 인연을 만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1945년생입니다. 일본에서 났어요. 1945년생이 54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그래서 해방동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 54만 명 중에 저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딱 반입니다. 27만 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만 명은 저승에 가 있습니다. 제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영아 사망률이 한 30%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태어나면은 3명이 죽는 거죠. 주로 홍역 이런 걸 해서. 우리 집은 평속입니다. 고향이.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가끔 이제 돌아가신 우리 누님들하고 만나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몇 명 낳았지 해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13명 낳았는지 12명 낳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그 중에 6명이 살았어요. 6명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11월 14일. 저는 1945년생이니까 그 나이 차이가 28년입니다. 28년이면 같은 세대라고 봐도 됩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느꼈던 어떤 마음, 그분이 겪었던 고생,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이기도 하고 삼촌 세대에 가깝죠. 나이로는 삼촌 세대.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세대를 그분이 마지막에 총 맞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 난 괜찮아 였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그 옆에 있던 가수 김수봉, 신재순 여성 두 사람이 등에서 관통상을 입어가지고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어요. 손수건 같은 것도 없고 손으로 그냥 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샘솟듯 했다고 합니다.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난 괜찮아? 가슴 관통상을 맞고 난 괜찮아 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제가 신재순, 심수봉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김계원 비서실장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똑같았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 괜찮아. 그러니까 자네들은 지금 이런 아수라장에 있지 말고 피하라는 뜻이었다고 하면서 신재순 씨가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역시 대통령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저는 그 말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라는 사람이거든요. 박정희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보면은 동정심이 우러나오고 그걸 정책화해서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그 동기가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그게 표현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신재순이라는 분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옛날에 음식점을 했는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그럼 그 마지막의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은 어땠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총 맞고 난 괜찮아 라고 하는 모습이 체념한 듯 하면서도 해탈한 듯 하였습니다. 아주 생각을 깊게 하게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뭐 그렇게 많이 배운 분 같지는 않는데 그 순간의 느낌을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는 62살까지 사셨죠. 그런데 권력을 잡은 것은 1961년, 돌아가신 것은 1979년 18년입니다. 18년. 1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합니다. 최악의 조건이라는 것은 그 통계가 있어요.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1961년 세계 1인당 국민소득 통계가 나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200개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통계가 잡히는 게 103개국 중에서 한국의 국민소득이 93달러였어요. 87등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보면 되죠. 가장 가난한 나라. 참고로 그때 제일 잘 사는 나라는 2,926달러 미국.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아마 1인당 국민소득 낮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6등인데 1,587달러. 일본은 26등인데 559달러. 스페인 29등. 뭐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아프리카에 있는 가봉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4배나 잘 살았어요. 326달러. 수리남 303달러. 말레이시아는 한국 1인당 국민소득보다 3배가 많아가지고 282달러. 지금은 가난에 시달리는 짐바브웨도 1인당 국민소득이 274달러로서 한국의 3배. 필리핀은 당시에 완전히 우리가 우르르 보는 선진국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당시에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유학 가고 했습니다. 한국보다 3배나 많은 268달러로서 49등, 남미의 과테말라도 53등, 잠비아, 아프리카죠. 콩고, 파라과이 다 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들은 그때 남미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다음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어요.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민을 가자 해가지고 우선 여권용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파라과이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다행으로 여권 수속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그래도 당시에요. 우리보다 2배입니다. 2배. 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서 한 번도 총을 쏜 적이 없습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격렬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까? 화염병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파출소도 습격하고 경찰차도 뒤집어 엎고 했는데도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위 진압으로 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미얀마 같으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습니다. 시위 진압으로. 그런데 18년 동안 철권 통치라고 뭐 독재자라고 욕을 많이 하는데 발포 명령을 한 번도 안 내렸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변화를 일으키려면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몇만 명이 죽고 몇십만 명이 죽고 때로는 몇백만 명이 죽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죽고도 성공을 못해요. 성공을 했으면 그래도 인명 희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도 나올 텐데 그래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게 더 비참한 것 아닙니까? 북한이 뭐 사회주의 혁명한다고 해가지고 하더니 결과가 뭡니까? 몇백만을 굶겨 죽이고도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인데 단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이런 위대한 발전을 일으켰다. 그것은 박정희라는 한 인간이 가진 위대성이죠.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 마지막에도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하는 그 인간애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넘겼다. 그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하면은 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정치적 암살도 없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고 이분학 정보부장이 알아서 하다가 뭐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도 뭐 죽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간첩이나 또는 간첩에 포섭된 사람이 살인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그 사상 때문에 사형 집행된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감사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이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1961년이죠. 5월 16일 새벽,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려고 라디오를 틀었더니 혁명 방송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세 아나운서가 KBS에서 혁명 공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중하던 군은 오늘 미명을 기하여 행동을 개시하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김종필 씨가 적은 혁명 공약입니다. 실시간으로 그것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박정희와 저의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는 박정희, 김종필 팬이었어요. 여러분 김종필 씨 아시죠? 네.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젊었을 때 아주 멋진 청년 장교였습니다.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대학생들하고 토론해도 절대 밀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콤비를 이루었어요. 김종필과 박정희 사이의 관계는 아시죠? 인적 관계라는 거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형제분 중에 박상희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공산주의 운동을 사실은 좀 억울한데 어쨌든 사회주의적 운동을 하다가 대구 폭동 때 연루가 되어가지고 경찰한테 사살되었어요. 그분의 딸과 김종필 청년이 이제 결혼한 그런 관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일가를 보면은 형은 경찰 손에 죽고 부인은 유경수 여사는 북한에 내려보낸 간첩 문세광 손에 돌아가시고 본인은 부하 손에 죽고 한 가게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웠던 면을 이 나이트처럼 다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대학가에 불어닥쳤습니다.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수교를 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야당 학생 중심으로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하는데 저는 그때 과대표였는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동원하라고 학교 그 위에 학생회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토론에 붙였어요. 지금 데모할 사람 그리고 데모 안 할 사람 다 자유의사로 정해라. 그래서 토론 한번 해보자. 지금 한일회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반대하는 게 맞느냐 한번 토론해보자. 저는 거기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결론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시비에 갈 사람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이거는 절대로 몰려달려서 할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군대 갔다가 제가 군대가 있는 시기가 1967년부터 1970년 사이였습니다. 그때 제2의 6.25 전쟁이 한국에서 났어요. 북한이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간첩들을 보내고 하면서 전방에서는 거의 전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월남에 2개 사단을 파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북한이 군사력이 피크에 달했습니다. 그때 북한의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에 먼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군사력 건설은 좀 늦었어요. 그러다가 1968년 1.21 사태라고 합니다. 1월 21일 김신조가 이 사람이 살아있을 겁니다. 김신조 등 34명의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세금정을 지나서 자하문을 넘다가 우리 경찰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1.21 사태라고 그래요. 1.21 사태를 겪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길러야 되겠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소총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16 소총 만드는 공장도 돌리고 그 다음에 예비군을 만들었습니다. 1968년 4월 7일이죠 아마. 그때부터 자주 국방력 건설로 나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경제개발에 치중을 하다가 그래서 이 1.21 사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결국 김일성이 실수한 겁니다. 1.21 사태를 당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력 건설 우선 무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무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무기만 만드는 공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려면은 정밀 공업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밀 공업이 발달하려면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화학 공업 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화학 공업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화학 공업 건설하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나라가 중화학 공업을 건설하느냐 아니면 경공업으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과 보통 나라로 갈립니다. 지금 선진국은 다 중화공업을 건설한 나라예요. 우리는 중화공업을 건설하던 찬스에 바로 국가적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는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중동에서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랍 국가들, 석유 많이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석유를 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에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에 친한 나라는 석유 공급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딱 그게 걸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서니까. 더구나 그때 중화공업을 막 건설하기 시작할 때 석유 위기가 왔어요. 그때 배럴당 석유 값이 $2 하다가 4개월 사이에 그게 $12. 그러니까 한 5배, 4배나 뜁니다. 우리는 기름을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이상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중화공업 건설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펼쳐놓은 거예요. 이때 보통 지도자 같으면은 일단 위기 극복할 때까지 중화공업 건설은 좀 축소를 하든지 중단하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이는 전략을 펴니다. 중화공업 그대로 밀고 나가자. 그러면은 필요한 달러는 어디서 버느냐? 그때 오일 달러가 많이 모이니까 중동 국가들이 건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1973년 4년부터 4배나 기름값이 뛰었으니까 돈이 넘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 항만도 건설하고 아파트도 짓고 막 건설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업체가 중동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오일머니를 벌기 시작해요. 1977년에 가면은 중동에서 건설 회사들이 벌어들인 달러로서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고도 남게 됩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때 만약 보통 지도자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건설을 접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마 말레이시아 정도일 겁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태국 정도로 사는 게요. 그게 실패한 나라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괜찮은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으로 해서 그들 나라보다 훨씬 더 앞선 나라로 가버렸죠. 이게 한국 역사에서 가끔 일어나는 역전 드라마입니다.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그 전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몇 단계 더 나가버리는 게 한국 역사에 가끔 나타나는 위대한 역전극이 바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게 박정희 시대 때 만든 그 기초를 놓은 중화공업 아닙니까? 자동차 공업, 전자공업, 포항제철, 그리고 석유화학, 비철금속, 이런 게 전부 다 중화공업입니다. 중화공업 그때 선택을 합니다. 기계공업, 창원 기계공업 단지. 이런 건설을 하려면은 권력이 집중이 돼야 돼요. 이런 전쟁 이상의 지금 국가 비상 동원 체제를 갖추려면은 권력이 분산돼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한테 딱 권력이 집중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야당의 목소리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의 비판을 좀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한 게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유신선포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별로. 그게 72년이니까 72년 이후에 나신 분들이 대부분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하고 여기 들으시는 분들 사이에 이 체험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 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1972
네.